저는 리수연입니다. 평양 출신이고 3년 전까지 김일성 종합대학 학생회장이었습니다. 체제가 제게 준 것들 명예, 특권, 미래 그 모든 것을 제 손으로 박살낸 뒤 이강 앞에 섰습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고요?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드리겠습니다. 평양의 가다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도 많은 탈북자들은 자유를 향해 위험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그럼 이야기 시작합니다. 제가 처음 평양의 하늘을 제 것이라고 느낀 것은 23살 봄이었습니다. 김일성 종합대학 학생회장 선출 통보가 내려오던 날, 저는 학교 중앙복도 한가운데 서서 창밖으로 쏟아지는 4월 햇빛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빛이 유난히 선명하고 따뜻하게 느껴졌고, 저는 그것이 체제가 저를 인정한 증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지요. 아버지는 노동당 중앙위원회 소속 간부였고, 어머니는 평양음악무용대학에서 성악을 가르치는 교원이었습니다. 저는 그 두 사람의 딸로서 태어날 때부터 이 도시의 공기를 다르게 마셔왔고 다르게 자라왔습니다. 평양이 모든 조선의 중심이라는 것을 의심한 적이 없었습니다. 아니, 의심한다는 개념 자체가 저의 세계에 존재하지 않았다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 학교에서 배운 것들은 진리였고 수령님의 말씀은 공기처럼 자연스러운 것이었으며 저는 그 안에서 숨쉬고 성장하고 꿈을 꾸었습니다. 학생회장이 된다는 것은 단순히 조직의 대표가 되는 일이 아니라 그 진리를 가장 앞에서 수호하고 전파하는 역할을 맡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그 무게가 자랑스러웠습니다. 선출 이후 첫 달은 몸이 날아갈 것 같은 나날들이었습니다. 당 조직부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는 루트가 생겼고 교수들이 제 의견을 경청하기 시작했으며 기숙사 배정부터 강의 일정 조율까지 제가 관여할 수 있는 범위가 눈에 띄게 넓어졌습니다. 봄바람이 교정의 벚꽃 잎사귀를 흩날리던 어느 오후 후배 학생 넷이 제 뒤를 따르며 서류를 들고 걷던 그 장면이 아직도 기억에 선명합니다. 그때의 발걸음은 정말이지 가벼웠지요. 그러나 그 가벼움이 얼마나 짧은 것인지 저는 그때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학생회장으로서 처음 맡은 공식 임무는 대학 내 사상점검 강연을 기획하는 것이었습니다. 강연 주제는 자본주의 문화 침투 차단, 그리고 당에 대한 충성 재확인이었고 저는 그 강연을 위해 자료를 수집하고 발표자를 섭외하고 진행 순서를 작성하는 데 이틀 밤을 꼬박 세웠습니다. 제 방의 작은 책상 위에 자료가 쌓일수록 체제를 향한 저의 헌신이 구체적인 형태를 갖추어가는 것만 같아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창밖에서 밤바람이 불어왔고 저는 그 차가움조차 각오의 일부처럼 느꼈습니다. 강연 당일 대강당에 앉은 500여 명의 학생들 앞에서 저는 마이크를 쥐고 첫 문장을 읽어내려갔습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아랫배에 힘을 주었고 문장과 문장 사이마다 청중의 눈을 마주쳤습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가 2번 쏟아졌고 강연이 끝난 뒤 당 지도원이 직접 다가와 수고했다는 말을 건넸습니다. 그 한마디가 그날 저녁 내내 귓속에 맴돌았습니다. 저는 제가 올바른 길을 걷고 있다고 확신했지요. 그리고 그 확신은 정확히 2개월이 지난 뒤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쪽지 한 장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무더운 7월 오후 저는 학생의 사무실 문을 열다가 문틈 아래로 삐져나온 종이 조각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접혀 있어서 내용이 보이지 않았고 처음에는 무심코 집어들어 책상 한편에 올려두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이상한 기운이 있었습니다.
종이의 질감이 보통 학교에서 쓰는 것과 달리 얇고 거칠었고 접힌 부분에 연필 자국이 손에 닿을 듯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사무실 문을 닫고 잠근 뒤 커튼을 내리고 나서야 그것을 펼쳤습니다. 글씨는 작고 촘촘했습니다. 발신자 이름도 없었고 서명도 없었지요. 그러나 내용은 간결하고 선명했으며 읽는 내내 손이 떨렸습니다. 쪽지에는 우리 대학 당위원회 부위원장 동지가 2년 전부터 학생들의 외화벌이 노동을 개인 착취에 활용해 왔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류 조작, 상납 경로, 피해 학생 수까지 수치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피해 학생 중에는 제가 직접 아는 이름이 2개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 두 이름이 눈앞에 박히는 순간 위장이 뒤집히는 것 같은 감각이 밀려왔습니다. 저는 곧바로 쪽지를 다시 접어 주머니 깊숙이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나머지 시간 동안 아무것도 제대로 하지 못했지요. 오후 강의에 앉아 있었지만 칠판이 보이지 않았고 저녁에 기숙사 방에 돌아와서도 밥을 먹지 못한 채 천장만 바라보았습니다. 창문으로 여름 열기가 스며들었고 방 안에는 낮 동안 달궈진 콘크리트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그 냄새가 이상하리만치 오래 기억에 남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쪽지에 언급된 두 학생을 각각 따로 만났습니다. 평소보다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요즘 별일 없냐고 물었습니다. 처음에 둘 다 아무 문제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학생 저보다 2살 어린 공학부 학생은 잠시 침묵하다가 눈을 내리깔고는 아무것도 물어보지 말아 달라는 표현을 조심스럽게 했습니다. 그 눈빛이 전부였습니다. 설명 없이도 전달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확인했고 쪽지는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이 그 순간부터 제 안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체제 내부의 비리를 체제의 루트로 고발하는 것이 옳은가 아니면 침묵이 현명한 것인가. 저는 학생회장이었고 그 자리는 당을 대리하는 자리였으며 당은 언제나 옳은 것이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쪽지 속의 두 이름은 실존했고 그 눈빛 역시 실존했습니다. 밤새 뒤척이며 깨어있는 동안 평양 하늘 어딘가에서 천둥이 한번 낮게 울렸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제 안에서 무언가가 갈라지는 소리처럼 들렸지요. 그리고 그 밤 이후 저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이후 2달 동안 아무 행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행동하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썼습니다. 쪽지를 태웠습니다. 증거가 제 손에 있다는 사실 자체가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불꽃이 종이를 먹어 들어가는 동안 저는 세면대 앞에 서서 연기가 창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으로 끝내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시 원래의 자리로, 원래의 역할로 돌아가면 된다고 되뇌었습니다. 그러나 기억은 태워지지 않았습니다. 두 이름은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먼저 떠올랐고 복도에서 그 학생들을 마주칠 때마다 저는 자신도 모르게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렇게 버티던 어느 9월 저녁 사건이 저에게 먼저 달려왔습니다. 공학부 학생 하나가 수업 중 갑자기 쓰러졌다는 소식이 학생회로 접수되었고 저는 형식적인 절차에 따라 기숙사 방을 방문했습니다. 쓰러진 이유는 과로와 영양 결핍이라고 했지만 방 안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침상 위에 누운 학생의 얼굴에는 두려움과 안도가 뒤섞인 표정이 있었고 그의 룸메이트 2명은 제가 들어서자마자 말을 멈추고 시선을 바닥에 고정시켰습니다. 방 안에는 식은 옥수수죽 냄새와 함께 무언가 눌려있는 분위기가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제가 알고 있는 것을 가지고 직접 움직이기로 결심했습니다. 체제 내부의 고발 창구,
즉 학교 당위원회 직소 채널에 익명으로 제보를 넣기로 했습니다. 쪽지 내용 전부를 기억 속에서 복원하여 손으로 옮겨 적었고 자정이 가까운 시각에 당위원회 건물 우편함에 직접 넣었습니다. 밖의 공기는 이미 가을이 깊게 내려앉아 있었고 은행잎 썩는 냄새가 코끝에 스쳤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제가 처음으로 체제의 균열을 낸 순간이었지요. 그러나 제 순진함은 거기까지였습니다. 제보 후 3주가 지나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당위원회 부위원장은 여전히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고 피해 학생들의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당 지도원이 제 일과를 묻는 빈도가 늘었고 학생의 사무실로 출처 불명의 감사 통보가 2차례 접수되었습니다. 누군가 저를 들여다보고 있다는 느낌이 온몸으로 전해졌습니다. 등줄기를 따라 서늘한 것이 흘렀고 그 서늘함은 가을 공기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제가 무언가를 건드렸고 그 건드림이 이미 어딘가로 전달되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저는 아직 전혀 알지 못하던 참이었습니다. 보위부가 직접 개입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은 제가 먼저 치기로 결심한 다음 날이었습니다. 그 즈음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제보를 넣은 이후 조용히 접촉을 시도한 이들이 있었습니다. 같은 과 4년차 선배이자 당 청년조직 소속이었던 여학생, 그리고 외국어 대학에서 한국어를 전공하던 남학생이었습니다. 둘 다 외화벌이 착취 구조 안에서 무언가를 보거나 경험한 사람들이었고 저의 제보 이후 누군가가 움직였다는 낌새를 포착하고 스스로 찾아왔습니다. 저는 그 둘에게 아는 것의 절반만 말했습니다. 더 말하는 것이 그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상황은 제가 조절할 수 있는 속도보다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12월 첫째 주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당위원회 직소 채널이 내부에서 막혀 있다면 직접 공론의 장을 만드는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학생 전체 집회 형태의 자체 보고 모임을 학생의 명의로 소집하고 그 자리에서 외화벌이 착취 문제를 공식 의제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학생회장 직권으로 가능한 일이었고 형식적으로는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안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실질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체제 안에서 체제를 흔드는 일이었습니다. 집회날 아침 강당 안에 230명이 모였습니다. 제가 연단에 서서 서류 묶음을 꺼내 들었을 때 앞줄에 앉은 당 지도원의 얼굴색이 창백해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외화벌이 착취의 경로와 피해 규모, 보고 묵살의 정황을 하나씩 읽어내려갔고 청중은 숨을 죽였습니다. 강당 안에는 제 목소리 외에 아무 소리도 없었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모든 것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읽고 서류 묶음을 연단 위에 내려놓던 순간 손바닥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집회가 끝나고 2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학생의 사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보위부 소속이라고 밝힌 2사람이 들어왔고 그들은 저에게 동행을 요청했습니다. 정중한 말투였지만 선택권이 없다는 것을 저는 즉시 알아챘습니다. 창밖에는 차가운 12월의 하늘이 낯빛으로 깔려 있었고 사무실 안 형광등이 지직거리며 깜빡였습니다. 저는 가방을 집으려다 멈추었습니다. 가방을 챙긴다는 것이 이미 어딘가로 연행된다는 것을 인정하는 행동이라는 생각이 순간적으로 들었고 그래서 아무것도 들지 않은 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때 사무실 문이 다시 열리며 복도에 대기하고 있던 3번째 인물이 들어섰습니다. 그것이 신우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도망가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복도 끝 비상구가 눈에 들어온 것은 거의 본능적인 일이었습니다. 보이부 요원들이 서로 시선을 교환하는 짧은 사이, 저는 사무실 문 쪽이 아닌 창문 방향으로 한 걸음을 옮겼습니다. 1층이었고 창문 아래는 뒤뜰 화단이었습니다. 유리창을 열 시간조차 없어서 거의 몸을 던지다시피 뛰어내렸고 발이 차가운 흙에 닿는 순간 충격이 발목을 통해 무릎까지 전달되었습니다. 뒤에서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몸이 먼저 움직이고 있었고 생각은 그 뒤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골목과 골목 사이를 달렸습니다. 평양의 겨울 오후 거리에는 사람이 많지 않았고 그것이 오히려 도움이 되었습니다. 달리는 사람이 눈에 띄지 않으려면 걷는 사람들이 없는 골목이 낫습니다. 숨이 차올랐고 입술이 찬 공기에 타는 듯이 마르기 시작했습니다. 2 블록을 넘었을 즈음 이웃 동주민 건물 환기구 아래 쪼그려 앉아 숨을 고르며 처음으로 상황을 머릿속에서 정리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부모님에게 연락할 수도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당 간부 신분이 오히려 저를 더 빠르게 추적당하게 만들 것이었습니다. 학교 친구들도 위험했습니다. 저와 접촉한 사람은 이미 모두 감시 대상에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머릿속에서 쓸 수 있는 선택지를 하나씩 소거했습니다. 남은 것이 하나였습니다. 함경북도 청진에 사는 고모였습니다. 직계가 아닌 친척이었고 당 조직과 접점이 없었으며 연락이 끊긴 지 4년이 넘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거리감이 지금은 오히려 유일한 안전망이 될 수 있었습니다. 야간 열차를 탔습니다. 표는 평양역 창구가 아닌 역 주변에서 여분의 표를 가진 사람을 찾아 현금으로 거래했습니다. 장마당 인근에서 그런 거래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어딘가에서 들은 적이 있었고 실제로 30분이 채 지나지 않아 연줄이 닿았습니다. 열차칸은 좁고 어두웠습니다. 차창 너머로 평양의 불빛이 멀어지기 시작할 때 저는 처음으로 눈물이 날 것 같은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눈물 대신 한기가 먼저 찾아왔고 그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다행이었습니다. 청진에 도착한 것은 다음 날 이른 새벽이었습니다. 고모의 집 앞 골목에 서서 저는 한참 동안 문을 두드리지 못했습니다. 이 방문이 고모에게 어떤 위험을 가져다 줄 것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새벽 공기는 바닷바람을 머금어 짠내가 났고 발끝이 시려왔습니다. 이윽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잠시 후 인기척이 났고 문이 열렸습니다. 고모의 눈이 저를 알아보는 데는 1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 눈 안에 담긴 것이 반가움인지 공포인지 저는 판단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고모는 아무 말 없이 문을 더 넓게 열었고 저는 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문 저편 골목 어딘가에서 차 한 대가 멈추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차 소리는 멀어지지 않았습니다. 고모의 방 안에서 저는 문 바로 옆 벽에 등을 붙이고 숨을 참았습니다. 고모도 말이 없었습니다. 작은 방 안에는 이른 새벽의 냉기가 바닥부터 차오르고 있었고 오래된 나무 마루가 저의 체중에 눌려 가늘게 삐걱거렸습니다. 그 소리조차 크게 느껴졌습니다. 창문 너머로 엔진 소리가 잠시 이어지다가 이윽고 멀어졌습니다. 저는 그제야 폐 안에 붙들고 있던 공기를 조금씩 내보낼 수 있었습니다. 고모는 저를 방 안쪽으로 데려가 바닥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낡은 솜잎을 하나를 꺼내 제 어깨에 덮어주었습니다. 이불에서는 오래된 습기 냄새와 함께 어린 적 명절에 맡았던 기억 속 어떤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냄새에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지만 참았습니다. 울면 소리가 나고 소리는 위험이었습니다.
고모는 저보다 16살 위였고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 딸 하나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당 조직과 거리를 두고 살아온 사람이었으며 청진 외곽주택가에서 두부와 채소를 장마당에 내다 팔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저와 마지막으로 연락이 닿은 것은 제가 대학에 입학하던 해였습니다. 그 이후로 왕래가 없었던 것은 양쪽 다 바빠서이기도 했지만 솔직히는 아버지가 고모와의 연락을 좋게 보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고모의 집에 제가 새벽에 찾아든 것이었습니다. 고모는 길게 묻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는 것을 눈으로만 물었고 저는 보이부라는 단어 하나만 짧게 말했습니다. 고모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러나 곧 고개를 끄덕이며 이불 속에서 무언가를 꺼내 제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접힌 지폐 묶음이었습니다. 얼마인지 세어볼 겨를도 없었지만 그것이 고모가 숨겨두고 있던 전부라는 것을 저는 직감으로 알았습니다. 손바닥에 지폐에 거친 질감이 닿았고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흘을 그 방에서 지냈습니다. 낮에는 창문 커튼을 내리고 방 안에만 있었으며 밤이 되어야 화장실을 다녀왔습니다. 고모는 하루 2번 밥을 가져다 주었는데 그것은 주먹밥과 소금무국이었습니다. 국그릇의 온기가 손바닥을 통해 전달될 때마다 저는 이것이 끝날 때까지 무너지면 안 된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셋째 날 밤 고모가 조심스럽게 이름 하나를 건넸습니다. 두만강을 건네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만남은 나흘 뒤로 잡혔습니다. 그 나흘 사이에 무슨 일이 생길지 저는 전혀 알 수 없던 참이었습니다. 브로커는 제가 상상했던 것과 달랐습니다. 고모가 연결해준 사람은 50대 초반의 남성이었습니다. 체격이 단단했고 말수가 적었으며 눈빛에 감정이 거의 없었습니다. 장마당 외곽 창고에서 만났는데 그 장소 자체가 오래된 루틴임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바닥에는 나무 부스러기와 비닐 조각이 섞여 있었고 창고 안에는 기름 냄새와 낡은 나무 냄새가 함께 떠돌았습니다. 그는 저를 보자마자 조건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인원 구성, 이동 경로, 비용, 시기였습니다. 혼자 움직이면 비용이 낮아지지만 위험이 높아지고 인원이 늘어나면 비용이 올라가지만 서로 커버가 가능하다는 논리였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혼자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체력도 문제였지만 강을 건넌 뒤 중국 땅에서 혼자 움직이는 것은 더 큰 위험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언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동행자를 구하기로 했습니다. 며칠 사이에 고모의 조심스러운 연결망을 통해 2사람이 추가되었습니다. 한 명은 30대 초반의 여성으로 아이를 중국에 두고 강제 송환된 뒤 재탈출을 시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한 명은 20대 후반의 남성으로 탈북을 시도하다 실패한 뒤 청진으로 내려와 숨어있던 참이었습니다. 2사람 모두 제가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저도 제 이름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서로를 보호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브로커와의 2번째 만남에서 경로가 확정되었습니다. 두만강 상류 무산 인근 지점을 통해 강을 건너고 중국 연변 조선족 지역에서 사흘 은신한 뒤 몽골 방향으로 이동하는 루트였습니다. 강을 건너는 시기는 강이 얼어붙는 한겨울이 가장 유리하다고 했습니다. 걸어서 건널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대신 순찰 주기와 온도가 변수였습니다. 브로커는 구체적인 날짜를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연락이 오면 48시간 안에 이동 준비를 마쳐야 한다고만 했습니다. 창고를 나서며 차가운 겨울 바람이 얼굴을 쳤고 저는 이제 기다리는 일만 남았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열흘 뒤
고모의 손에 쪽지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날짜가 적혀 있지 않고 숫자만 있었습니다. 사흘. 저는 그 숫자를 보는 순간 손끝이 차갑게 굳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동행자 두 사람에게도 같은 연락이 전달되었다고 했습니다. 이제 정말 움직일 때가 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밤 고모집 골목 어귀에서 낯선 남자 둘이 서성이는 것을 창문 틈으로 목격했습니다. 골목을 지켜보던 두 남자가 보이부인지 아닌지 확인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확인을 시도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저는 고모에게 즉시 이동하겠다고 했습니다. 사흘이라는 여유는 이미 사라진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고모는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아무 말 없이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보자기에 음식 몇 가지를 싸서 들고 나왔습니다. 옥수수 빵 3덩이와 소금에 절인 배추였습니다. 그것이 고모가 제게 줄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저는 그것을 품에 안았습니다. 차갑고 단단한 덩어리의 무게가 손끝을 통해 팔까지 전달되었습니다. 고모와 헤어지는 장면을 저는 길게 기억하고 싶지 않습니다. 고모는 문 앞에서 저의 손을 한번 꽉 잡았고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등 뒤에서 들렸습니다.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보면 걸음이 멈출 것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동행자 두 사람과 청진 외곽 지점에서 합류했습니다. 강제 송환 경험이 있는 여성전은 그녀를 마음속으로 언니라고 불렀습니다. 은 표정이 단단했습니다. 이미 한번 해본 길이라는 것이 몸 전체에서 느껴졌습니다. 20대 후반의 남성은 반대로 손이 계속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셋이서 화물 트럭 짐칸에 몸을 실었습니다. 브로커가 섭외한 트럭이었습니다. 짐칸 바닥에는 거친 마대자루가 깔려 있었고 트럭이 출발하자마자 경유 냄새와 먼지가 코를 찔렀습니다. 무산까지의 이동은 5시간이 걸렸습니다. 짐칸 안에서는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트럭이 포장도로를 벗어나 비포장 구간으로 들어서면서 흔들림이 심해졌고 저는 마대자루 가장자리를 두 손으로 움켜잡은 채 버텼습니다. 중간에 한 차례 검문이 있었습니다. 트럭이 멈추고 앞쪽에서 목소리가 들렸을 때 셋은 동시에 몸을 낮추었습니다. 숨을 참는 시간이 얼마나 길게 느껴지는지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트럭이 다시 출발했을 때 남성의 입에서 짧고 떨리는 날숨이 새어나왔습니다. 무산 외곽에 내린 것은 새벽 2시가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현지 연락책이 마중을 나와 있었고 그는 아무 말 없이 손짓으로 저희를 이끌었습니다. 발 아래 흙이 얼어 있어서 밟을 때마다 바삭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강냄새가 어렴풋이 코끝에 닿기 시작했습니다. 흙과 얼음과 물이 섞인 차갑고 낯선 냄새였습니다. 내일 밤이었습니다. 연락책이 짧게 말했습니다. 강을 건너는 것은 내일 밤이라고. 그리고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멀리서 손전등 불빛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손전등 불빛은 가까워졌다가 멀어지기를 반복했습니다. 연락책이 손짓으로 저희를 갈대밭 안쪽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갈대는 마른 채로 얼어 있었고 몸을 눕히자 갈대줄기가 얼굴과 목을 찔렀습니다. 차가운 흙냄새가 코에 가득 찼고 어는 땅에서 올라오는 냉기가 백가죽 아래까지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소리를 내면 안 된다는 것, 그것이 그 순간 유일하게 생각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불빛은 강둑을 따라 천천히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순찰되었습니다. 2명인지 3명인지 알 수 없었고 불빛의 움직임만으로 거리를 짐작해야 했습니다. 30m쯤 됐을까요?
아니면 50m였을까요? 갈대밭 안에서는 판단이 어려웠습니다. 옆에 엎드린 남성의 숨소리가 조금씩 가빠지는 것이 들렸습니다. 저는 그의 팔에 손을 얹었습니다. 말이 아니라 감촉으로 진정시키려 한 것이었습니다. 순찰대가 지나가는데 체감상 20분이 넘게 걸렸습니다. 실제로는 훨씬 짧았겠지만 그 시간 안에서는 모든 초가 늘어났습니다. 불빛이 완전히 사라지고 나서도 연락책은 5분을 더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움직이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셋이서 몸을 일으키자 무릎 아래가 감각이 없었습니다. 발을 굴러 혈액을 돌렸지만 찌릿한 통증만 돌아왔습니다. 강 가장자리까지 이동했습니다. 두만강이었습니다. 생각보다 폭이 좁았습니다. 그러나 얼음 위에 물이 고인 구간이 있었고 연락책이 가리키는 지점은 조금 더 상류였습니다. 그쪽이 얼음이 두껍다고 했습니다. 이동하는 동안 발이 눈에 잠겨 소리가 났습니다. 한 발 한 발 내디딜 때마다 바삭하는 소리가 칠흑 속에서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연락책이 강 앞에서 멈추며 손짓으로 저희에게 방향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앞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기까지였습니다. 이제 강은 저희 셋이서 건너야 했습니다. 맞은편 중국 땅까지의 거리를 눈으로 가늠했습니다. 50m가 조금 넘는 것 같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빙판이 희미하게 빛을 반사하고 있었고 강 건너편은 완전한 어둠이었습니다. 저는 첫 발을 얼음 위에 올렸습니다. 얼음이 한번 낮게 울렸습니다. 삐걱이 아니라 웅 하는 소리였습니다. 그 소리가 가슴 안쪽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강 건너편에서 불빛이 하나 켜졌습니다. 강 건너편의 불빛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이 더 위험할 수도 있었고 반대로 고정된 가로등이거나 민가의 불빛일 수도 있었습니다. 판단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뒤에서는 연락책이 이미 자리를 떴을 것이고 멈추는 것은 그냥 강 위에 서 있는 것과 같았습니다. 저는 한 발을 더 내딛었습니다. 강제송환 경험이 있는 언니가 앞에서 길을 이끌었습니다. 그녀는 얼음의 색과 표면을 보며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를 판단했습니다. 뒤를 힐끗 보며 저와 남성에게 간격을 유지하라는 손짓을 했습니다. 무게가 한 지점에 몰리면 얼음이 깨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셋은 4m 간격을 유지하며 이동했습니다. 강풍이 없는 것이 그나마 다행이었습니다. 다만 영하의 공기가 얼굴 피부를 바늘로 찌르는 것처럼 아팠고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 그 자리에서 굳었습니다. 중간 지점쯤 왔을 때 발 아래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쩍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소리였습니다. 얼음이 갈라지는 소리였고 그 진동이 발바닥을 통해 정강이까지 전달되었습니다. 저는 즉시 몸을 낮추었습니다. 체중을 분산시키는 것이 본능적으로 떠올랐습니다. 남성도 멈추었고 앞에 가던 언니도 돌아보았습니다. 3초가 지났습니다. 얼음은 더 이상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옆으로 이동하며 갈라진 선을 피해 나아갔습니다. 심장이 귀 안에서 울리고 있었습니다. 중국 쪽 강가에 발이 닿은 것은 출발한 지 15분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마지막 한 발을 내디디며 흙 언덕 위로 올라섰을 때 발이 땅에 닿는 감각이 낯설게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강이 있었고 강 너머에는 어둠뿐이었습니다. 평양이 있었고 부모님이 있었고 대학이 있었고 제가 살아온 24년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지금은 강 하나 너머에 있었습니다. 언니가 먼저 움직였습니다. 감상에 젖을 시간이 없다는 것을 그녀의 걸음걸이가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돌아서서 걸음을 옮겼습니다. 중국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이쪽에도 순찰이 있었고 공안이 있었습니다. 연변까지는 아직 거리가 있었습니다. 발 아래 흙이 달랐고 공기의 냄새도 달랐습니다. 그 다름이 낯설면서도 이상하게 실감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발걸음을 막 옮기던 그 순간 뒤쪽 강둑 방향에서 개 짖는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개 짖는 소리는 2분도 채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2분이 저희를 달리게 만들었습니다. 셋은 말 한마디 없이 강 언덕 위에서 내려와 숲을 사이로 몸을 던졌습니다. 마른 나뭇가지가 팔과 종아리를 긁었고 얼어붙은 낙엽이 발 아래에서 바삭거렸습니다. 언니가 앞에서 방향을 이끌었고 저는 그 뒤를 바짝 따랐으며 남성이 마지막에서 걸음을 맞추었습니다. 이 방향이 맞는지 이 속도가 안전한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냥 움직이는 것 외에 선택이 없었습니다. 20분쯤 이동했을 때 작은 불빛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브로커가 말했던 연락처였습니다. 연변 조선족 마을의 외곽 민가였고 조선족 할머니 혼자 사는 집이라고 했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기다렸다는 듯 바로 열렸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따뜻한 공기가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 온기가 너무 갑작스러워서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방 안에는 작은 난로가 피워져 있었고 그 위에 냄비가 하나 올려져 있었습니다. 된장 끓는 냄새였습니다. 그 냄새가 코에 닿는 순간 저는 벽에 기대어 그 자리에서 무릎을 꺾고 앉아버리고 말았습니다. 할머니는 말이 없었습니다. 세 사람에게 뜨거운 국과 밥을 내어주었고 저희가 먹는 동안 불 앞에 앉아 뜨개질을 했습니다. 그 무심함이 오히려 고마웠습니다. 물어보지 않는 것이 서로를 안전하게 하는 방식이라는 것을 그녀도 알고 있었습니다. 언니는 밥을 2그릇 비웠고 남성은 한 그릇을 겨우 절반 먹었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들고 있었지만 사실 무엇을 먹는지 느끼지 못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국물을 흘렸고 그것이 부끄러웠습니다. 사흘을 그 집에서 머물렀습니다. 낮에는 절대 밖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창문에는 두꺼운 천이 쳐져 있었고 소리를 낮추고 존재를 지우는 것이 그 사흘의 전부였습니다. 2번째 날 저녁 언니가 조심스럽게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중국에 아이가 있다고 했습니다. 강제 송환될 때 두고 온 아이였습니다. 지금 몇 살인지 어디에 있는지 살아있는지조차 확인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대답할 수 있는 말이 없었습니다. 방 안에 침묵이 내려앉았고 난로 불이 작게 튀는 소리만 이어졌습니다. 사흘째 밤 브로커의 연락이 왔습니다. 다음 이동은 이틀 뒤 새벽이고 내몽골 방향으로 이동하는 화물차를 이용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비용이 처음 협의보다 더 올랐다는 내용이 함께였습니다. 2배 가까운 금액이었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보며 처음으로 배신이라는 단어를 떠올렸습니다. 고모가 쥐어준 지폐 묶음이 아직 남아 있었지만 그 금액을 다 쏟아부으면 몽골 이후를 버텨낼 수 없었습니다. 언니의 표정은 굳어 있었고 남성은 시선을 바닥에 내린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집 바깥에서 차 한 대가 멈추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가 먼저 움직였습니다. 손짓 하나였습니다.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저희 셋은 그 손짓을 이해하는데 1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언니가 침상 아래로 들어갔고 남성이 그 뒤를 따랐으며 저는 마지막으로 몸을 눕혀 밀어 넣었습니다. 침상 아래 공간은 좁았고 바닥은 차가웠습니다. 먼지가 코를 찔렀지만 재채기를 참아야 했습니다. 할머니는 침상 위에 이불을 다시 펼치고 아무 일 없다는 듯 의자에 앉았습니다.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할머니가 천천히 걸어가 문을 열었습니다. 중국어로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한마디도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목소리의 온도로 파악했습니다. 남자 목소리 둘이었고 어조는 다소 권위적이었습니다. 할머니의 목소리는 낮고 평온했습니다. 침상 아래 먼지 바닥에 뺨을 거의 붙이다시피 하고 누운 채로 저는 문 아래 틈으로 새어 들어오는 불빛과 두 쌍의 검은 신발을 바라보았습니다. 신발이 방 안쪽으로 한 발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 남성의 숨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저는 어둠 속에서 그의 손을 찾아 꽉 쥐었습니다. 말 대신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신발이 한 발 더 들어왔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눈을 감으면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했습니다. 심장이 너무 크게 뛰어서 그 소리가 밖에서도 들릴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습니다. 무언가를 설명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신발이 한 발 물러났습니다. 대화가 조금 더 이어지다가 이윽고 문 닫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차가 출발하는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그래도 저희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의자에 앉아 뜨개질 소리를 다시 내기 시작한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셋이서 침상 아래를 빠져나왔습니다. 남성의 얼굴이 흙빛이었습니다. 언니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할머니는 저희를 보며 짧게 중국어로 무언가를 말했습니다. 언니가 조선족이었기 때문에 알아들었습니다. 나중에 언니가 전해준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이웃이 신고했을 수도 있으니 내일 새벽에 반드시 떠나야 한다고. 저는 그 말을 듣고 할머니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주름이 깊었고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 할머니가 지금까지 몇 명을 이렇게 숨겨주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눈빛 안에 그 숫자가 담겨 있다는 것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한 채 내일 새벽을 기다렸습니다. 창밖에서 바람이 낮게 울었고 그 소리가 오래도록 귓속에 남았습니다. 브로커는 오지 않았습니다. 새벽 4시에 도로변에 나와 기다렸지만 약속한 차는 오지 않았습니다. 5시가 되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언니가 연락 방법을 시도했지만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도로변에는 우리 셋뿐이었고 사방은 어둡고 고요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평야를 가로질러 왔고 그 바람 앞에 서 있는 우리의 존재가 너무나 작게 느껴졌습니다. 추위가 뼈 안쪽까지 파고들었습니다. 결국 브로커가 돈을 받고 사라졌다는 것을 우리는 1시간 뒤에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추가 요금을 치른 것이 전날 밤이었습니다. 고모가 쥐어준 지폐의 절반 이상이 그 거래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남은 것은 지폐 몇 장과 도로변의 새벽 어둠뿐이었습니다. 언니는 욕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한참 동안 도로를 바라보다가 알아서 가야 한다고 짧게 말했습니다. 그것이 선언이었습니다. 언니에게는 한번 해본 경험이 있었습니다. 몽골 방향으로 가는 루트에 대해 그녀는 대략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완전히 혼자 힘으로 가는 것은 처음이었지만 방향만큼은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믿기로 했습니다. 믿는 것 외에 선택이 없었으니까요. 남성은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빛이 처음과 달라져 있었습니다. 두려움이 줄어든 것이 아니라 두려움보다 더 강한 다른 무언가가 그 안에 자리를 잡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우리는 도보와 버스를 번갈아 이용했습니다. 버스 요금은 현금으로 냈고 말을 최소화했습니다. 언니가 중국어를 조금 할 줄 알았기 때문에 그녀가 앞에서 처리했습니다. 저와 남성은 그녀의 뒤에 붙어 조용히 따랐습니다.
이틀 동안 이동하면서 제대로 된 식사를 한 번도 하지 못했습니다. 편의점에서 빵과 물을 샀고 그것을 나누어 먹으며 버스 안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버스 창밖으로 황토빛 평원이 끝없이 이어졌고 그 풍경이 어딘가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이틀째 밤 우리는 내몽골과 몽골 국경 인근 소도시의 허름한 여관에 도착했습니다. 방 하나에 셋이서 들어갔고 바닥에 이불을 깔고 누웠습니다. 언니는 눕자마자 잠이 들었습니다. 남성도 얼마 지나지 않아 숨소리가 규칙적으로 변했습니다. 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고모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부모님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대학 강당에서 마이크를 쥐던 순간을 떠올렸습니다. 그것이 불과 몇 주 전의 일이었는데 다른 생애처럼 멀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새벽이 가까워올 즈음 여관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멈추지 않고 지나쳐 가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발소리는 우리 방 앞에서 멈추었습니다. 문손잡이가 천천히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남성의 어깨를 손으로 두드려 깨웠습니다. 언니는 이미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셋이서 아무 말 없이 창문 쪽으로 시선을 맞추었습니다. 창문은 열려 있었고 외부는 아직 어두웠습니다. 2층이었습니다. 뛰어내리면 발목이 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이 열리면 그 이상이 상합니다. 언니가 먼저 창틀에 올라섰습니다. 저는 남성에게 먼저 가라는 눈짓을 보냈습니다. 그가 창틀을 넘었고 나무 처마를 잡고 매달렸다가 떨어졌습니다. 쿵소리가 났지만 일어섰습니다. 다음이 제 차례였습니다. 창틀에 두 손을 짚고 몸을 넘기는 순간 등 뒤에서 방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냥 놓아버렸습니다. 발이 땅에 닿으며 충격이 무릎을 강타했지만 구르면서 일어났습니다. 셋은 달렸습니다.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지만 언어를 파악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골목을 2개 꺾어 들어갔습니다. 여관 방향으로 불빛이 켜지는 것이 멀리서 보였지만 우리는 어둠 속으로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20분쯤 달리고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숨이 턱까지 찼고 언니가 무릎에 손을 짚고 허리를 숙였습니다. 남성의 발목이 조금 부어 있었습니다. 저의 무릎도 욱신거렸습니다. 셋은 한동안 말없이 숨만 골랐습니다. 국경까지 얼마나 남았는지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언니가 기억하고 있는 방향과 거리가 있었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 지역 지리는 브로커가 안내해야 할 부분이었는데 그가 사라졌으므로 지금 우리가 가진 것은 언니의 불완전한 기억뿐이었습니다. 낮이 되면 움직이기가 더 위험했습니다. 해가 뜨기 전에 최대한 이동해야 했습니다. 걸었습니다. 포장도로를 피해 비포장길과 들판 사이를 이어 걸었습니다. 신발 안으로 흙먼지가 들어왔고 발바닥이 물집으로 뜨거웠습니다. 언니는 앞서가면서 때때로 멈추어 주변 지형을 살폈고 그럴 때마다 저는 그 짧은 정지 시간이 너무 길게 느껴졌습니다. 새벽빛이 동쪽 하늘에 희미하게 스미기 시작할 즈음 언니가 멈추어 서며 저희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앞쪽을 가리켰습니다. 철조망이었습니다. 국경 철조망이 어둠 속에서 길게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바라보며 처음으로 몽골이라는 단어가 실제로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철조망 너머 저편에서 손전등 불빛 2개가 천천히 이쪽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철조망 앞에서 멈추면 안 된다는 것을 셋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손전등은 오른쪽 방향에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속도를 보아 걷는 것이었습니다. 아직 이쪽을 발견하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언니가 철조망 아래쪽을 손으로 더듬었습니다. 가장 아래 철선과 땅 사이의 간격을 재는 것이었습니다.
성인이 몸을 눕혀 통과할 수 있는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가시 때문에 옷과 피부가 걸린 것이 분명했습니다. 언니가 먼저 눕혔습니다. 등을 땅에 바짝 붙이고 얼굴을 옆으로 돌린 채 몸을 밀어 넣었습니다. 철선이 점퍼 등판을 긁으며 소리를 냈고 한 군데에서 걸렸습니다. 언니는 멈추지 않고 비틀며 빠져나갔습니다. 이쪽에서 보면 가시가 점퍼를 찢는 것이 보였습니다. 다음은 남성이었습니다. 그는 몸을 작게 만들려는 듯 잔뜩 긴장하며 통과했고 어깨 부분에서 가시가 살을 긁어 짧은 신음이 새어 나왔습니다. 저는 마지막이었습니다. 땅에 눕는 순간 흙의 냉기가 뺨에 닿았습니다. 눈을 앞으로 향하고 팔을 머리 위로 뻗었습니다. 밀었습니다. 허리 부분에서 철선이 옷을 꽉 물었습니다. 멈추지 않고 계속 밀었습니다. 가시가 허리살을 긁어가는 감각이 선명했습니다. 그 통증 안에서 이상하게도 생각이 또렷해졌습니다. 아프다는 것은 아직 살아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몸이 완전히 빠져나왔을 때 허리 아래 옷이 찢겨 있었고 얇은 혈선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몽골 땅이었습니다. 3명이 철조망 이쪽에 모였습니다. 손전등은 이제 40m 정도 거리였습니다. 달렸습니다. 스텝지대의 땅은 딱딱했고 거칠었습니다. 발 아래 짧은 풀이 서걱거렸고 바람이 정면에서 불어왔습니다. 몽골의 새벽 바람은 중국보다 더 날카로웠습니다. 귀가 아플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그 아픔이 이상하게 자유롭게 느껴졌습니다. 달리면서 저는 처음으로 살아있다는 것이 이런 것이라는 감각을 느꼈습니다. 뒤에서 손전등이 멈추었습니다. 철조망 근처에서 무언가를 발견한 것 같았습니다. 찢긴 옷 조각이었을 것입니다. 저희는 더 빠르게 달렸습니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저 멀리 희미한 불빛이 하나 보였습니다. 불빛은 민가였습니다. 몽골 유목민의 계르였고 안에 노부부가 있었습니다. 언니가 손짓과 표정으로 상황을 전달했습니다. 노부부는 말이 통하지 않았지만 우리 셋의 상태를 보고 무언가를 이해한 듯 했습니다. 안으로 들이고 불을 키우고 따뜻한 수프 비슷한 것을 내어주었습니다. 양고기 냄새가 났고 기름기가 두터웠습니다. 평소라면 익숙하지 않은 맛이었겠지만 그 순간에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것이었습니다. 그릇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을 때 손바닥에 전해지는 온기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참지 않았습니다. 소리 없이 흘렸습니다. 노부부는 다음날 아침 우리를 가장 가까운 도로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노인의 낡은 오토바이였고 한 번에 한 명씩 태워 날랐습니다. 스텝 위로 해가 오르기 시작했고 지평선이 주황빛으로 물들었습니다. 그 색깔이 너무 선명해서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 풍경을 보며 처음으로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그러나 실감은 안도가 아니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도로변에서 버스를 잡았습니다. 울란바토르 방향이었습니다. 버스 안에서 언니가 조용히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울란바토르에 도착하면 한국 대사관을 찾아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곳에서 탈북자 신분을 밝히면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전에 한번 해본 경험에서 아는 정보였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한국이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구체적인 목적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 전까지 한국은 그냥 도망쳐야 하는 방향이었을 뿐 실제로 존재하는 장소로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울란바토르에 도착한 것은 버스를 탄 지 6시간 뒤였습니다. 도시는 예상보다 크고 복잡했습니다. 저희 셋은 대사관 위치를 모른 채 무작정 중심부로 이동했습니다. 언니가 조선족 억양의 중국어로 지나가는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3번 시도 끝에
방향을 얻었습니다. 대사관 앞에 도착한 것은 오후 늦은 시각이었습니다. 한국 국기가 건물 위에 걸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는 순간 걸음이 멈추었습니다. 다리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서서 그 깃발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바람이 불어 깃발이 한번 크게 펄럭였고 그 소리가 귀에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언니가 제 팔을 당겼습니다. 들어가야 한다고 손짓으로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대사관 담벼락 너머에서 제복 입은 인물 하나가 이쪽을 주시하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몽골 경찰이었습니다. 몽골 경찰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손은 허리 쪽에 있었고 표정은 읽히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대사관 문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그가 인지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그가 연락을 취하기 전에 문 안으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인터폰을 누르고 신원을 밝히고 문이 열리기까지 시간이 걸릴 것이었습니다. 그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언니가 먼저 인터폰에 손을 댔습니다. 한국말로 탈북자라고 도움을 요청한다고 말했습니다. 인터폰 너머에서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 정적 동안 경찰 쪽을 다시 보았습니다. 그가 무성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심장이 목까지 뛰어올랐습니다. 인터폰에서 다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잠시 기다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잠시가 얼마나 긴 시간인지 그 상황에서는 가늠이 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천천히 걸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언니가 인터폰에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더 강하게, 더 분명하게. 저도 옆에서 목소리를 보탰습니다. 탈북자 3명이 한국 대사관에 보호를 요청합니다. 라고. 그 문장이 입에서 나오는 순간 이상하게 눈물이 나왔습니다. 소리 없이 흘렀습니다. 경찰이 이제 20m 거리였습니다. 남성이 뒤로 한 발 물러섰습니다. 저는 그의 소매를 잡았습니다. 도망치면 안 된다고 눈빛으로 전했습니다. 그리고 철컥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대사관 문이었습니다. 잠금 장치가 풀리는 소리였습니다. 문이 안쪽으로 열렸습니다. 안에서 양복을 입은 남성이 나와 빠르게 들어오라는 손짓을 했습니다. 셋이서 동시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경찰이 문 앞에 도착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손잡이가 흔들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러나 문은 닫혀 있었습니다. 저는 등을 문에 기댔습니다. 다리에서 힘이 완전히 빠졌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을 뻔했지만 벽을 짚어 버텼습니다. 대사관 안에는 형광등 빛이 환하게 켜져 있었고 어딘가에서 커피 냄새가 났습니다. 그 냄새가 이상하리만치 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제야 숨을 제대로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무릎이 꺾이고 말았습니다. 대사관에서 사흘을 보냈습니다. 조사가 있었고 진술이 있었고 서류가 있었습니다. 저는 제 신분을 모두 밝혔습니다. 김일성 종합대학 학생회장이었다는 사실도, 집회를 열었다는 사실도, 보위부를 피해 탈출했다는 사실도 모두 말했습니다. 진술을 받는 담당자의 표정이 중간에 한번 굳었습니다. 예상 밖의 이력이었을 것입니다. 저는 담담하게 이어나갔습니다. 이미 모든 것을 잃은 사람이 숨길 것은 없었습니다. 처리 절차에 따라 우리 셋은 태국 방콕으로 이송되었습니다. 몽골에서 태국까지의 이동은 비행기였습니다. 생애 처음 타는 비행기였습니다. 창문 너머로 구름이 발 아래 깔렸을 때 그것이 어떤 감각인지 표현할 말을 아직도 찾지 못합니다. 그냥 창문에 이마를 대고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구름은 소리가 없었고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낯설었습니다. 방콕의 수용시설에서 2달을 지냈습니다.
한국 입국을 위한 신원 조회와 심층 면담이 이어졌습니다. 같은 공간에 다른 탈북자들도 있었습니다. 각자 다른 루트와 다른 사연이 있었고 대부분 말수가 적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언니는 수용시설에서 아이에 대한 소식을 추적하기 시작했고 어느 날 저녁 복도에서 혼자 울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그냥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말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기 전날 밤 저는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수용시설 복도 창문 너머로 방콕의 밤 하늘이 보였습니다. 열대의 공기 냄새가 창문 틈으로 스며들었고 멀리서 도시 소음이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저는 평양을 생각했습니다. 부모님을 생각했습니다. 집회날 강당에 앉아 있던 230명의 학생들을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지금 어떻게 되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것이 가장 무거운 것이었습니다. 탈출의 무게보다 남겨진 사람들의 무게가 더 컸습니다. 인천공항에 착륙하던 날은 흐린 날이었습니다. 구름이 낮게 깔려 있었고 빗방울이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저는 입국장을 걸으며 발소리를 들었습니다. 제 발소리였습니다. 한국 땅을 밟는 소리였습니다. 그 소리가 이상하게 크게 들렸고 이상하게 오래 울렸습니다. 출국장 밖에서 누군가가 탈북자 지원 기관의 이름이 적힌 종이를 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종이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이동은 끝났습니다. 그러나 아직 끝나지 않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하나원은 조용한 곳이었습니다. 경기도 어딘가의 완만한 언덕 위에 자리한 그곳은 처음 들어섰을 때 냄새부터 달랐습니다. 소독약과 새 벽지 냄새가 섞인 낯설지만 해롭지 않은 냄새였습니다. 복도가 밝았고 창문이 컸으며 아침이면 햇빛이 방 안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 햇빛이 처음에 낯설었습니다. 너무 많은 날을 어둠 속에서 보냈기 때문인지 밝은 것이 오히려 눈을 아프게 했습니다. 교육과정이 있었습니다. 한국 사회 적응을 위한 강의들이었습니다. 금융, 의료, 교통, 법률, 취업. 강사들은 천천히 말했고 친절했습니다. 저는 앞자리에 앉아서 모든 것을 받아 적었습니다. 김일성 종합대학에서 키운 습관이었습니다. 무언가를 기록하면 이해된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록한다고 해서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회가 작동하는 원리가 눈에는 보이는데 손에는 잡히지 않는 느낌이었습니다. 언니는 같은 하나원에 배정되었습니다. 우리는 식당에서 자주 마주쳤고 말없이 옆에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남성은 다른 시설로 배정되어 헤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것이 인천공항 입국장이었습니다. 그때 그가 꾸벅 인사를 했고 저도 인사를 돌려주었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이름도 끝내 몰랐습니다. 그래도 두만강을 함께 건넌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원에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밤이었습니다. 낮에는 강의와 생활이 채워주었지만 불이 꺼지면 평양이 왔습니다. 부모님의 목소리가 왔습니다. 대학 강당의 침묵이 왔습니다. 그날 집회에서 제가 읽어내려간 서류들이 지금 어떻게 되었는지, 그 이름들이 지금 어떤 처벌을 받고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모른다는 것이 때로는 가장 무거운 형태의 고통이었습니다. 저는 그 고통을 일기로 썼습니다. 쓰면 조금 가벼워진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 하나원에서였습니다. 퇴소날이 다가올 즈음 담당 선생님이 앞으로의 계획을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학원이라고 답했습니다. 북한 인권과 탈북 문제를 공부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선생님이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할 수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짧은 말이었지만
그것이 그때의 저에게는 필요한 전부였습니다. 하나원을 나서던 날 아침 문 앞에서 잠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걸음을 옮겼습니다. 새 출발이라는 것이 이런 느낌이구나 하고 생각하면서도 그 발걸음이 가볍지만은 않았습니다. 두고 온 것들의 무게가 여전히 발목에 걸려 있었습니다. 서울에 온 지 5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저는 북한 인권 관련 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탈북자 증언을 수집하고 기록하고 정리하는 일입니다. 매일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두만강을 건넌 이야기, 중국에서 숨어 지낸 이야기, 가족을 두고 온 이야기. 그 이야기들이 전부 제 것과 겹치기도 하고 전혀 다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같이 무겁습니다. 저는 그 무게를 기록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언니와는 지금도 연락이 닿습니다. 그녀는 경기도 어딘가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국에 두고 온 아이는 결국 찾지 못했습니다. 그 사실을 처음 들었을 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지금도 그에 대해 말할 수 있는 적절한 언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언니는 그 이야기를 할 때 울지 않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더 오래 마음에 남습니다. 부모님에 대한 소식은 없습니다. 연락할 방법도 없고 연락을 시도하는 것이 오히려 그분들을 더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락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제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안전한 것입니다. 그러나 꿈에서는 가끔 만납니다. 아버지가 저를 부르는 꿈, 어머니가 밥을 차려주는 꿈. 그런 꿈을 꾸고 나면 아침이 무겁습니다. 그래도 아침을 시작합니다. 그것이 제가 여기서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김일성 종합대학 학생회장이었던 제가 체제를 흔들었다는 것을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때 그것이 옳다고 생각했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그 선택이 얼마나 많은 사람의 삶을 바꾸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다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집회에 앉아있던 230명의 이름을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날 들었을 것들은 기억합니다. 진실을 들은 사람은 이전과 같아질 수 없습니다. 그것이 저의 믿음이고 그 믿음으로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오늘도 저는 누군가의 증언을 기록했습니다. 함경북도 출신의 40대 여성이었고 그녀의 이야기는 3시간이 넘었습니다. 인터뷰가 끝나고 창밖을 보았습니다. 서울의 저녁이었습니다. 한강이 저 멀리 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평양의 대동강과 비슷하게 생겼지만 다릅니다. 같은 강이 아닙니다. 저는 그것을 알면서도 가끔 같은 강을 보는 것처럼 느낍니다. 그리고 그 강 너머 어딘가에 아직 건너오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그 사람들을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것을 계속할 것입니다. 그것이 제가 살아남은 이유라고 생각하면서 지금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리수연은 지금도 서울에서 탈북자들의 목소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김일성 종합대학 학생회장이었던 그녀가 체제를 흔들고 두만강을 건너고 몽골 철조망을 통과해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 길 위에서 함께한 언니는 지금도 아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모님의 소식은 여전히 없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오늘도 일어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두만강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강을 바라보고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더 많은 곳에 닿을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다음 이야기도 기다려 주시겠어요? 감사합니다.